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눕이다. 오늘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꽤나 흥미가 가는 주제이지요. 침묵의 모습.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침묵은 능동적인 것이고 독자적인 완전한 세계이다. 침묵은 그야말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대하다. 침묵은 존재한다. 고로 침묵은 위대하다. 그 단순한 현존 속에 침묵의 위대함이 있다. 침묵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침묵은 모든 것이 아직도 정지해 있는 존재였던 저 태고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침묵은 창조되지 않은 채 영속하는 존재이다. 침묵이 존재할 때에는 그때까지 침묵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보인다. 침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간은 침묵에 의해서 관찰당한다. 인간이 침묵을 관찰한다기보다는 침묵이 인간을 관찰한다. 인간은 침묵을 시험하지 않지만 침묵은 인간을 시험한다. 오직 말만이 존재하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는 세계는 아마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침묵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완전하게 현존하며 자신이 나타나는 공간을 언제나 완전하게 가득 채운다. 침묵은 발견되지 않는다. 침묵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침묵 속에서 성장한다. 마치 시간이라는 씨앗이 침묵 속에 뿌려져 침묵 속에서 싹 터 나오는 것 같다. 침묵은 시간이 성숙하게 될 토양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하게 현존한다. 침묵은 그 어느 먼 곳까지라도 뻗어가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자신의 몸처럼 느낄 정도로 가까이 있다. 침묵은 잡을 수는 없지만 옷감 마냥, 직물 마냥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침묵은 언어로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며 분명한 것이다. 멈과 가까움, 멀리 있음과 지금 여기 있음, 그리고 특수와 보편이 그처럼 한 통일체 속에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침묵 말고는 다른 어떤 현상에도 없다. 침묵은 오늘날 유일하게도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현상이다. 침묵은 오늘날의 효용의 세계에는 맞지 않는다. 침묵은 다만 존재할 뿐 아무런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 침묵은 이용할 수가 없다. 다른 큰 현상들 모두가 효용의 세계에 병합되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마저도 비행기들이 다니는 데에 소용이 되는 하나의 밝은 갱도 같은 것일 뿐이다. 물과 불, 그 원소들도 효용의 세계에 흡수되었고 그리하여 그것들은 단지 이 효용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에서만 인식될 뿐이다. 그것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효용의 세계 외부에 위치한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침묵으로부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침묵은 비생산적이다. 그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모든 것들보다는 침묵에서 더 많은 도움과 치유력이 나온다. 무목적적인 침묵은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것의 곁에 있다. 그 무목적적인 것이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것 곁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무목적성으로 인해 놀라게 만들고 목적 지향적인 것의 흐름을 중단시킨다. 그것은 사물들 속에 들어있는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며 사물들이 이용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줄여준다. 그것은 사물들을 분열된 효용의 세계로부터 온전한 현 존재의 세계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사물들을 다시금 온전한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사물들에게 성스러운 무효용성을 준다. 왜냐하면 침묵 자체가 무효용성, 성스러운 무효용성이기 때문이다. 말의 침묵으로부터의 발생. 말은 침묵으로부터 그리고 침묵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 그 충만함은 말 속으로 흘러나오지 못할 때에는 그 자체로 인하여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침묵으로부터 발생하는 말은 어떤 위임에 의해서 존재한다. 말은 그 이전에 선행한 침묵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물론 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이지만 침묵이 말에 선행했다는 것이 바로 정신이 창조적 작용을 한다는 표시이다. 즉, 말을 배태한 침묵으로부터 정신이 말을 끌어내오는 것이다. 인간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면 언제나 말은 다시금 침묵으로부터 탄생한다. 말은 그렇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으로부터 탄생한다. 마치 말이란 다만 침묵을 뒤집어 놓은 것, 즉 침묵의 이면일 뿐이라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말인 것이다. 말의 이면이 침묵인 것처럼. 말은 본질적으로 침묵과 연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그는 말이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인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것을 그는 다른 사람이라는 대자를 통해서 체험한다. 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말은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에게 속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제3자가 있다. 즉,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말들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먼 곳으로부터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 대화를 폭넓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은 더 한층 충만하게 된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말하자면 말들은 침묵으로부터, 즉 저 제3자로부터 이야기되고 그리하여 화자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듣는 사람에게 주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대화에서 제3의 화자는 침묵이다. 플라톤의 대화의 끝부분에는 언제나 침묵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책 속에서 그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침묵의 경청자가 된 것이다. 침묵은 이름할 수 없는 1000가지의 형상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소리 없이 열리는 아침 속에, 소리 없이 하늘로 뻗어 있는 나무들 속에, 남몰래 이루어지는 밤의 하강 속에, 말 없는 계절들의 변화 속에, 침묵의 비처럼 밤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달빛 속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침묵 속에, 이러한 침묵의 모습에게는 이름이 없다. 그럴수록 이 이름 없는 것들로부터 대립물로서 생기는 말은 더 한층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 침묵의 자연세계보다 더 큰 자연세계는 없다. 그리고 그 침묵의 자연세계로부터 형성되는 언어의 정신세계보다 더 큰 정신세계는 없다. 침묵은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하고, 침묵의 세계성에서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세계로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 침묵의 세계와 말의 세계는 서로 마주하여 있다. 따라서 말은 침묵과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 관계 속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다만 침묵의 다른 한 면일 뿐이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침묵의 소리를 듣게 된다. 진정한 말은 침묵의 반향인 것이다. 음악의 소리는 말의 소리처럼 침묵에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평행한다.
음악의 소리는 침묵 위를 흘러가듯이 침묵에 떠밀려 표면 위로 나온 것이다. 음악은 꿈꾸면서 소리하기 시작하는 침묵이다. 음악의 마지막 소리가 사라졌을 때보다 침묵이 더 잘 들릴 때는 없을 것이다. 음악은 멀리까지 미치고 그리고 단번에 전 공간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음악은 느릿느릿 수줍게 리듬을 통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언제나 다시 같은 멜로디로 되돌아온다. 그리하여 음악의 소리는 마치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도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정된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로 이것, 즉 공간적인 멈과 가까움, 무한한 것과 한계에 지어진 것이 음악을 통해서 가장 부드럽게 병존하고 있는 것이 영혼에게는 하나의 은총이다. 음악 속에서 영혼은 멀리까지 떠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어디에서나 보호받고 그리하여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음악이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게 진정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은 영혼에게 어떤 넓이를 주고 그 안에서 영혼은 불안감 없이 있을 것이다.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게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침묵이 언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침묵, 즉 말 없는 침묵의 세계란 다만 창조 이전의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창조일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창조이다. 말이 침묵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침묵은 창조 이전에서 창조로, 무역사성에서 인간 역사로, 인간 가까이로 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침묵은 인간의 일부, 말의 합법적 일부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는 오직 말을 통해서만 형태를 지니게 되는 까닭에 말은 침묵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말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 히라빈이 인간의 본질을 살아있는 로고스라고 정의한 것은 우연일까? 인간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후세의 이성적 동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한 것은 물론 틀리지는 않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에 관한 그러한 정의가 나오게 된 형이사학적 기반을 감추고 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침묵으로부터 말이 나온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침묵은 비로소 완성된다. 침묵은 말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다. 말을 통해서 침묵은 야성적인 인간 이전의 것에서 길들여진 인간적인 것이 된다. 언어의 인상학적인 모습은 이렇다. 즉, 언어는 침묵의 표면을 뚫고 나온 용암 덩어리들과 같다. 그 덩어리들은 침묵의 표면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누워있고 그리고 그 침묵 표면에 의지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바다의 부피가 육지의 부피보다 더 큰 것처럼 침묵의 부피가 언어의 부피보다 더 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가 바다보다 더 큰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듯이 바다보다 더 큰 존재성을 가지고 있듯이 언어는 침묵보다 더 강하다. 언어는 그 어떤 큰 존재의 강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침묵과 말 사이의 인간. 말하기 직전의 순간에는 말은 아직도 자신이 방금 떠나온 침묵 위에서 떠돈다. 그것은 침묵과 말 중간에서 떠돈다. 말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다시 침묵 속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서 그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소리가 되어 침묵으로부터 분명하게 떠나버릴 것인가. 말은 어느 곳으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다. 말해진 말은 침묵 속에 있는 말과 대립되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해진 말은 침묵 속에 있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소리가 됨으로써 말은 침묵으로부터 끌려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강조되며 그리하여 아직 침묵 속에 있는 다른 말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말해진 말은 한 개념을 그 개념이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고립시킨다. 개념은 소리가 되는 그 순간에는 오직 홀로 존재하며 그 개념이 소리가 됨으로써 이제는 오직 그 개념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다. 물론 침묵 속에 있는 한 개념도 다른 개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하지만 어떤 개념이 유효한가 하는 결정은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침묵 속의 말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인간은 아직은 결단의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음성을 통해서나 혹은 말을 쓸 때에나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말과 완전히 일치된다. 침묵 속에 있는 말은 가시적인 것을 초월하는 한 세계 속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다. 말이 가지고 있는 투명한 미광은 저 비가시적 세계의 미광으로부터 비롯된다. 말이 인간 속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비가시적 세계의 미광이 말 위에 내린다. 침묵은 인간의 마음속에 비애를 불러일으킨다. 침묵은 인간에게 말에 의한 죄로의 전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를 회상시키기 때문이다. 침묵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타락,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동시에 침묵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침묵 속에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든 다시 말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죄 속으로의 그 최초의 전락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시인은 대담무쌍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시인은 다름 아닌 바로 말을 다루는 사람인데도 인간이 말로 인해서 죄에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간은 시인에게 마음이 끌린다. 시인의 언어는 아직도 원초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인의 말은 인간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었던 그 최초의 말처럼 보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자신의 내부에 침묵하는 실체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의지의 도움으로 정돈할 필요가 없다. 서로 대립되는 것을 가라앉히는 침묵하는 실체의 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저절로 정돈된다. 그러한 인간은 서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위기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침묵하는 실체 속에는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때의 삶은 신앙과 지식, 진리와 미, 생명과 정신으로 따로 분열되지 않는다. 단순한 양극적 개념들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가 인간 앞에 놓이게 된다. 인간의 현 존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날카로운 양자택일 속에서가 아니라 그 중재 속에서 움직인다. 침묵하는 실체가 서로 대립되는 것들 중간에 존재하면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작용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닿으려면 그 드높고 유화적인 침묵의 평면을 넘어가야만 한다. 그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서 침묵하는 실체가 중재를 한다. 그럴 때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순을 초월하게 되며 그럴 때에만이 인간은 유머를 가지게 된다. 침묵 앞에서 모순은 아무런 힘도 없으며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것은 침묵에 의해서 삼켜져 버린다. 유머를 위해서는 끝없는 쾌활함이 필요하며 자기 자신의 모순을 완전히 초월하여 그 모순 속에서 괴롭고 불행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헤겔. 침묵하는 실체가 없다면 그 모순은 논란에 맡겨지고 그리하여 동요가 생긴다. 행복과 안락은 사라져버리고 유머는 끝난다. 침묵하는 실체가 아직 자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때문에 아직 침묵하는 실체가 가득 차 있는
동양 민족들이 침묵하는 실체가 거의 완전히 파괴된 서양 민족들보다 기계와의 생활을 더 잘 견디는 것이다. 기계와의 생활, 기술 자체는 해롭지 않다. 그것이 해로운 것은 다만 인간을 보호해주는 침묵하는 실체가 없을 때이다. 오늘날에는 침묵하는 실체가 전혀 없다. 모든 것들이 반항적이며 위협적으로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침묵 속에 가라앉혀 버릴 수 없게 된 인간은 그것을 공허한 빈 말들 속으로 발산시켜 가라앉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인간에게서 숱한 사물의 짐을 덜어줄 침묵하는 실체가 없다. 그 때문에 인간은 애초부터 지나치게 많은 사물들을 멀리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한 인간의 유형을 조사하여 그를 오직 그의 소질에 맞는 사물들과만 결합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유형과 소질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늘날 인간은 청소년을 그의 소질에 따라 교육시키려고 노력한다. 그의 소질에 알맞는 것만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실체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아는 세계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그 소질에 맞추어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를 초월하는 다른 것 속으로 뻗어나가게 한다. 그가 언어적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히랍어와 라틴어를 배우게 한다. 그 무관한 것을 침묵하는 실체가 흡수하여 그와 결합시켜주고 그것이 그를 더 나아가게 해주며 그의 한계를 넓혀주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 올바른 가르침은 그러한 침묵하는 실체 위에 기초한다. 침묵하는 실체를 가지지 못한 인간은 오늘날 매 순간마다 그 앞에 제공되는 지나치게 많은 사물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게 된다고 우리는 앞에서 말했다. 매 순간마다 언제나 새로운 사물들이 인간 앞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들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대상에 응답해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물들이 인간 앞에 몰려올 때 그 대상들의 일부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침묵하는 실체가 그 인간 내부에 없으면 그의 사랑과 그의 열정이 그 대상들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넉넉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상들은 정주하지 못한 채 위협적으로 인간 앞에 흩어져 있게 된다. 대상의 쇄도로부터 인간을 구하는 길은 정신 분석학과 심층 심리학과는 반대로 인간을 다시 침묵의 세계와 관련 맺게 하는 데 있다. 침묵의 세계 속에서 그 수많은 대상들이 저절로 정돈되고 위대한 침묵의 세계 속에서 그 대상들은 분산되어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 인간의 내부에 침묵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의 모든 특성들은 그 실체 속에 중심을 두게 된다. 그의 모든 특성들은 맨 먼저 침묵과 연결되며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된다. 그 때문에 그의 한 특성의 결함이 그렇게 쉽게 다른 특성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는다. 그 결점은 침묵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실체가 없다면 인간은 단 한 개의 결함에 의해서도 부식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한 인간이 되지 못하며 완전히 결함 그 자체에 불과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결함 그 자체, 악 그 자체가 인간의 모양을,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침묵하는 실체는 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변화의 원인은 정신이겠지만 침묵이 없다면 변화는 실현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변화할 때 인간이 자신의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침묵을 놓을 수 있을 때뿐이기 때문이다. 침묵이 결여된 오늘날의 인간은 더 이상 변신할 수가 없다. 다만 발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발전이란 것이 오늘날 그렇게 중요시되는 것이다. 발전은 침묵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논란 속에서 생긴다. 따라서 변신을 위해서는 침묵의 실체가 필요하고 또 복 위에서도 그렇다. 증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기꺼이 광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무한한 복은 오직 광대한 침묵 속에서만 안주할 수 있다. 복과 침묵은 공적과 요란스러움이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속해 있다. 침묵이라는 자원이 모두 소모된 곳에서는 한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공적이라는 말로 계산한다. 그러한 곳에서는 그 요란스러운 계산, 즉 공적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재산과 직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이 아직 널리 존재하고 있었던 세계에서 키케로는 폼페이우스를 위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즉 해적 토벌전에서 총지휘권을 폼페이우스에게 맡겨야 된다고. 그것은 단지 폼페이우스가 훌륭한 군인으로 증명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고뇌와 침묵 또한 서로에게 속해 있다. 침묵의 실체의 광대함 속에서 고뇌는 평정을 찾고 그 광대함 속에서 단순한 고뇌의 격정은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고뇌 그 자체는 더욱 뚜렷하게 고뇌로 나타난다. 물론 인간의 고뇌 속에서 탄식하지만 그것은 침묵이 탄식하는 것과 같다. 눈물의 강 위를 지나서 인간은 침묵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은 소설가 신경숙 작가는 침묵의 세계는 가장 강한 언어와의 만남이라고 표현하셨네요. 현대는 모든 것이 스스로 요란한 소리를 내므로써만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받으려고 하는 소음 대량 생산의 시대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에 관한 탐구는 우리 인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